자, 안녕하세요. 우리 주말반 새로 이제 모집한 5월반 여러분께서 22년 대비 우리 주말반인데요. 그래서 세법 입문이에요. 세법 입문. 세법 입문. 그래서 저는 이윤엽 세무사라고 하고요. 자기소개 굉장히 좀 부끄러워해서 우리 수업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OT부터 우리 세무사 우리 뭐 하냐, 우리 왜 하냐, 뭐 이런 것들 이제 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 합격하면 기본적인 막연한 꿈이 사실 저도 몰랐어요. 그쵸? 누군가가 그냥 개업하면 뭐 좋다더라 뭐 이런 느낌이었지. 그죠? 그건 합격해서 구체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일단 합격하면 6개월의 우리 수습을 거쳐야 돼요. 그거는 필수예요. 안 거치면 세무사 등록을 못해서 개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6개월의 수습을 반드시 세무사에서 받고, 그 수습은 뭐 세무서 가서도 되고, 내가 아는 지인 세무법인을 가도 되고 개인 사무소를 가도 되고, 그거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대신에 한 달의 교육은 세무사회에서 지정하는 그 서초에 있는 거기 기관에서 한 달의 집체 교육 같이 받아요. 근데 그 이후에 5개월은 각 세무법인에서 도장 찍어서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이제 스스로 합격하셔서 정하는 건데, 그렇게 수습을 받은 다음에 근무 세무사가 돼요, 보통. 그게 근세라고 불려요, 근세. 그때는 우리 그냥 월급 받는 거예요, 월급 받는 거. 근데 그 근무 세무사의 경력이 되게 중요해요. 그때 배운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내 향후 진로가 달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수습처를 잘 구하는 게 또 되게 중요해요. 그게 수습이 사실 수습이 아니라 근무 세무사로 뽑아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마음이 잘 맞으면 진짜 평생 직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수습처가. 그래서 그때도 막 면접을 우리 사기업처럼 봐요. 그 세무법인의 임직원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면접도 보고 자기소개서도 제출해가지고 5대5 또는 1대1 이런 면접을 통해서 진짜 정식으로 채용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해서 보통 세무법인에서 뭐 짧으면 3년, 뭐 길면 5년. 근데 뭐 진짜 극단적인 사람 뭐 1년 이렇게 다니는 사람도 있어서, 보통은 한 3년에서 5년 정도 한두 군데 세무부에서 경력을 쌓고, 아니면 나는 이제 더 큰 그냥 기업을 가겠다, 이렇게 사기업이나 은행 등으로 넘어가는 케이스도 있고요. 대부분의 이제 우리의 최종 꿈인 개인 사무실인 개업을 하는 꿈이죠. 그래서 개업도 개인 사무실로도 할 수도 있고, 세무사 5명 이상이 모여서 법인으로 차릴 수도 있어요. 근데 법인이 아무래도 좀 더 그냥 편견일 수도 있는데, 거래처한테는 신뢰가 더 있게 보이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뭐 협업을 하건 안 하건 5명 이상 모여서 차리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이렇게 법인 형태로. 그래서 이런 이제 꿈을 이제 토대로 하는데, 우리 합격하고 요즘에는 이 공무원으로 넘어가는 분이 많아요. 공무원에서 세무사로 가는 것도 많은데, 세무사 따고 공무원을 가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세무직 공무원을 말하는 거예요. 세무직 공무원. 일단 당장에 합격만 본다면 이 공무원 합격 시험도 어려운 게, 경쟁률이 진짜 어려워요. 경쟁률이 높아요. 7급 공무원의 경쟁률이 거의 80대 1이에요. 80대. 1년에 70명밖에 안 뽑는 시험이에요. 7급이. 9급은 이제 많이 뽑아요. 근데 우리 그래도 자격증까지 땄는데 그래도 7급으로 좀 들어가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5점의 가산점을 주는데, 이게 5점 별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엄청나게 큰 말도 안 되는 사기 캐릭터의 가산점이에요, 진짜. 그래서 막 그냥 이 자격증 없는 분들이 계속 컴플레인을 거둬서 이거 좀 낮춰줘라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 준비하시는 분들은 빨리 그냥 대비하셔야 돼, 합격하고. 그럼 왜 준비하냐? 굳이 세무사까지 따가지고. 결국 우리가 세법대로 일은 처리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완전히 FM대로 법대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기술상의 여러 문제들로 각 세무서장님의 어떤 재량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내부에 있어야지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세무공무원 어떻게 친해져요? 쉽지 않아요. 김영란법 등등등으로 아예 내부에 들어가서 일을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는 그냥 현실적으로 그냥 연금도 복고 이게 합격하기 쉬워지니까 공무원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 보통은 내부에 진짜 일을 배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케이스도 상당수예요, 상당수. 그래서 생각보다 다양한 루트들이 있어요. 다양한 루트. 우리가 단순 세무사가 아니라 자격증 후에도 굉장한 무수한 루트와 무수한 직업이 또 있어요, 정말. 그래서 일단 진로가 안정적이고 진짜 굶어 죽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 더욱더 체감이 돼요. 체감이. 그리고 각종 가만히 있더라도 세법이 그냥 시시때때로 뭐 하면 다 세금이에요, 우리가.
근데 이게 일반인들이 알기엔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주변에 세무사만 있더라도 질문, 컨설팅 이런 게 있는데 다 돈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돈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일이 들어올 수 있는 직업이다. 그래서 그런 거가 이제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는데 그만큼 또 단점이라 단점 얘기할 수 있으면 끊임없이 자기 발전을 또 해야 돼요, 우리가. 일단 세법은 매년 개정돼요. 매년 개정돼요. 그래서 수험생 때 불편한 점은 매년 책을 사야 돼요. 근데 이거 또 사야 돼요? 또 사야 돼요. 세법은 또 사야 돼요. 뭐 개정이 됐으니까. 근데 개정만 그 반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이 개정돼요. 그 일일이 쓰다 보면 에이 사고 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일단 그런 거에서는 다 그런 거다. 수험생이 다 그런 거에 다. 그리고 합격하고 또 그래요. 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세무사 회에서도 막 개정특강 강의도 하고 일반 사기업체 세무법인에서도 막 개정 강의 요즘은 유튜브로도 많이 올리고 그래요. 저희 당연히 수험가에서도 하고요. 이런 이제 큰 진로가 있고 우리 21년 기준으로 내년도 우리 시험 대비반인데 내년 시험 일정은 12월에 나와요. 12월. 그래서 아직은 몰라요. 근데 거의 비슷하니까 21년 기준으로 일단 일정을 보면 우리 1차 일단 목표를 합격해서 보통 4월 말 5월 말 사이에 있어요. 보통 올해는 5월 29. 1차 발표는요. 바로 그날 알아요. 왜냐면 우리 1차는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 그래서 평균 60점, 과락 40점 없으면 합격하는 시험이고 이게 9시 반에 시험 봐가지고 12시 40분 정도에 끝나는데 답이 2시에 나와요. 2시에. 점심 먹으면 바로 채점이에요. 바로 채점. 그래서 카페에서 두근두근 손 떨리면서 채점하고 합격, 불합격 여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그 해에 2차 시험을 3개월 뒤에 치르는데 요거를 보통 동차로 시험 본다 이런 얘기를 해요. 동차. 요거도 시험 용어니까 우리 수업 용어 한번 얘기해볼까요? 수업 용어. 우리가 보통 1차를 이때 본단 말이에요. 1차를 5월 29일에 본다고 하면 요 첫 해 2차를 보통 여기 9월 4일 올해 9월 4일 요 처음 보는 걸 동차라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3개월이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요 이게. 그래서 1차를 좀 탄탄히 해놔야지만 비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선생님 1차 합격하기는 것도 좀 걱정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2차 생각을 하면서 마음가짐을 대비해야 돼요. 이게 막연히 너무 1차에 전략적으로 하면 2차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그래서 어느 정도는 최대한 2차까지 생각을 해서 하는 게 좋다예요. 좋다. 그래서 혹시라도 안 됐어요. 우리 혹시라도 탈락. 혹시라도. 되면 이제 너무 좋고. 그러면 다음 기회에 1차를 또 봐야 되냐? 2차를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1차는 봐도 되고 안 봐도 돼요. 그래서 요때도 그냥 9월 달이라고 그냥 가정을 하면 아직 모르지만 요거를 보통 유예 시험이라고 해요. 유예 시험. 그래서 우리가 못해도 늦어도 유예로는 합격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게 딱 정상적인 루트로 합격한 사람들이 요 유예로 합격해서 보통 2년 반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요즘은 워낙 2차 경쟁률이 높아져서 왜냐면 이게 쌓여서 이때 떨어졌어요. 만약에 혹시라도. 근데 포기하냐? 그냥 포기하기 쉽지 않아요. 왜 그동안 해놓은 게 너무 아까워요. 그리고 요 정도 때 떨어지면 되게 아깝게 탈락해요. 아깝게.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 1차 시험이 쉬워요. 이제 해보면. 처음엔 당연히 어렵지만 2차 요 정도까지 갔다가 1차 보려고 하면 되게 쉬워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요때 다시 치르면 이제 3차라 그래요. 3차. 그래서 1차 치고 곧바로 이렇게 합격하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현실에서는. 요즘은. 근데 목표는 일단 우리 유예로 합격하자. 이 생각을 가져야 돼. 우리 유예로 합격하자. 못해도 동차로 합격하면 너무 좋고 안 되더라도 우리 유예로 가자 이거예요. 저도 유예로 이렇게 합격해서 참고로 유예로. 동차 당연히 목표였는데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근데 일단 독차 목표하되 안 돼도 유예 이런 최우선의 마지노선을 잡는 거예요. 일단 우리 뒤는 보지 말고. 근데 2차 시험은 주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정답이 공개가 안 돼요. 정답을 죽을 때까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3개월 뒤에 발표를 통해 알 수 있어가지고 요 3개월 기간 동안은 굉장히 고통의 시간에 나날이에요. 악몽도 좀 꾸고 저도 막 이게 떨어지는 꿈, 탈락하는 꿈, 시험 다시 보는 꿈 이때 매일매일 막 꿨었어요. 진짜. 저는 9시 뉴스에 갑자기 시험장 발표를 하더라고요. 꿈에서. 그래서 부모님이랑 막 보는데 막 이제 막 친구들이 막 나와요. 뭐 희준이 합격 막 이러면서 내 이름이 안 나오지? 안 나와요.
꿈인데 막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런 시절이. 어쨌든 이때 발표가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전년도 1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가 2차만 볼 수 있다. 이렇게 이 말이요. 그래서 2차 기회는 한 번 더 있다. 그리고 나서 1차 우리 과목 이거 꼭 하셔야 돼요. 과목 우리 세무사 시험인데 세무사 제도를 모르면 안 돼요. 이 시험 제도를. 그래서 1차, 2차 두 과목을 보는데, 아니 두 과목이 아니라 크게 나눠서 보는데 1차 과목이랑 2차 과목이랑 겹치는 게 있고 안 겹치는 게 있어요. 당연히 겹치는 거를 열심히 해야겠죠. 2차 공부를 미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회계학 과목에 다시 두 과목이 있어요. 재무회계라고 불리는 과목이 25문제로 나오고 40문제예요. 원가 회계, 관리 회계 합쳐서 원가 관리 회계가 15문제가 나와가지고 이 40문제가 한 과목이에요. 회계학. 그리고 요게 2차 주관식에 100점으로 출제가 되는데 똑같이 요게 60%고 이게 40%거든요. 그래서 100점 중에 60%가 재무회계로 주관식이 나오고 100점 중에 40점이 원가관리회계로 출제되니까 1차부터 좀 탄탄히 해놔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하셔야 되고, 이게 또 미리 설명을 드리면 이 재무회계 과목이 세법에서 법인세의 내용이 좀 쓰여요. 그래서 이 재무회계가 잠깐 누락하면 세법 법인세까지도 좀 혼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탄탄히 잘 해놔야 돼요. 이 재무회계를. 근데 좀 쉽지 않아요. 과목 자체가. 그래서 되게 노력과 투입을 많이 해야 되고, 원가관리회계는 당연히 처음에 생소하고 어려운데 해보다 보면 상대적으로 이 재무보다 쉬워요. 상대적으로. 사람마다 다 개개인 차이 있지만. 근데 이게 막 선생님들이 너무 중요하다 막 이러니까 원가 관리를 소홀히 해가지고 막상 1차나 2차에서 원가가 안 나와서 떨어진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동투입을 하면 원가가 잘 나와요. 그러니까 원가를 절대 소홀히 하지 마세요. 절대. 처음엔 다 생소한 거예요. 해보다 보면 쉬워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쉬운 과목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냥 다 생소하니까 그런 거지. 한 두 번, 세 번 듣고 책 보다 보면 이제 좀 쉽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원가 소홀히 하지 말자. 근데 재무가 2차에도 쓰이고 법인세에 쓰니까 힘을 주자. 그리고 우리 세무사. 세법이죠? 꽃이 세법이에요. 1차는 우리 40문제로 한 과목이 나오는데 2차에 300점. 2차에 세법이 300점이에요. 300점. 4개 400점 중에 300점이 세법이에요. 세무사란 직업이 세법을 알아야 되니까. 이거를 1차에 대충 한다? 2차 탈락이야. 2차 탈락. 세법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만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고, 이 용어를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 이거 회계잖아요. 세무회계예요. 세법 계산이에요. 이게 세법 계산. 우리 1차는 말문제, 계산문제가 좀 조리 있게 섞여서 나오는데 이 세계학 2부라고 불리는 건 전부 계산형 주관식이에요. 이게 전부 계산형 주관식. 그리고 이 세법학 1, 2는 세법 논술형 주관식. 이거는 막 판례의 취지와 판례의 태도를 통해서 상황 판단을 논술하고 이런 형태예요. 당연히 법령 같은 것도 물어보고, 이게 심지어 나눠져 두 과목. 그래서 세 과목이 세법. 근데 이걸 1차에 소홀히 한다? 진짜 안 돼요. 우리 세무사는 세법이에요. 세무사는 세법. 그리고 이 세법의 로직을 이해하는 과목이 재정학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 수업 목적으로는 사실 이게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가다가는 또 너무 어려운 과목이고, 어떠한 기출문제에 나오는 경향과 기출문제에 자주 오는 빈도수를 어느 정도의 이해만으로도 합격해도 수험상으로는 괜찮다. 왜냐면 2차에 영향 미치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 세법의 로직이나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게 재정학이란 과목이고요. 그리고 선택법이라고 해서 상법, 민법, 행서법 중에 선택한 과목을 보는데, 예전에는 90% 상법이었어요. 저도 상법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다니는 학원, 모든 학원가에 이 선생님들이 거의 없었어요. 일단 그냥 가르치는 선생님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당연히 상법이었어요. 당연히 상법. 근데 상법이 사실 좋은 게, 원래는 좋은 게 이 세법이나 또 나중에 실무 가서도 좀 쓰이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민법도 사실 세법의 체계랑 유사한 게 많은데 수험상 배우는 민법 정도는 큰 도움이 안 돼요. 행소법은 진짜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합격하기 위해서만 일단 본다면 행정소송법을 선택을 하는 게 또 맞아요. 왜냐면 양이, 이게 예를 들어 지금 양이 100%라면 얘가 한 80이고 얘는
30%예요. 상법의 3분의 1이에요. 공부할 양이. 그럼 이 공부 양을 줄여가지고 세법 재무에 투자할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야 행소가 양이 그렇게 적고 문제가 쉽대. 이런 게 유행한 지 3, 4년밖에 안 됐어요. 이런 유행이. 근데 그게 급소문처럼 퍼지면서 요즘은 행정수습법 선택한 사람이 제일 많아요. 다 행정수습법 선택이에요. 근데 현실상으로는 이 과목에는 도움이 크게 안 돼요. 근데 합격을 위해선 이게 하는 게 맞아요. 또 그만큼 이거 할 시간이 줄어들고 내용이 적고 내용이 쉽고 고득점이 나온다. 그래서 행정수법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내가 선생님 저 예전에 민법, 상법 공부한 적이 좀 있어요. 그럼 그렇게 선택하는 게 또 맞을 수 있어요. 공부 경험이 있으면. 공부 경험이 있으면. 근데 요 선택법도 2차에는 안 나와요. 2차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보통 우리 1차에서 이런 전략 쓰면 안 되는데 어떤 전략이 나오면 이게 상대적으로 쉬워요. 이게. 그래서 야 이거 80점 맞고 회계학 합쳐서 40점 맞아가지고 8484로 일단 합격을 시켜놓자. 이런 수험 풍토가 좀 있어요. 그럼 이게 어쨌든 40점 밑에가 과목이 없고 이게 평균이 딱 60점이 나와가지고 1차는 합격한 다음에 야 2차 가서 이제 열심히 하자. 늦었어요. 안 돼요 이제.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근데 해보다 보면 왜 이렇게 하는지는 공감은 돼요. 워낙 이게 양도 많고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또 까먹었네 이렇게 되는데 다 그런 과정을 겪어요. 그걸 조금 이겨내면 재미 붙여서 오히려 수직 상승으로 실력이 상승해요. 그 과정만 잘 버텨내면 돼요. 그래서 1차 목표를 일단 40점이 아니라 넓게 8686 이렇게 잡아놔야 돼 일단 전략을. 그럼 2차도 수월하게 합격하면서 단기 합격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가짐을. 그때 1차 시험에 좀 더 구체적인 설명 말씀드리면 1교시의 재정학세법 이제 지금 작년에 데뷔한 분들은 2주 3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주말에 요거 실제 시험처럼 모의고사 보는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80분 40에서 1분에 한 문제 풀면 되겠네? 아니에요. 또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거는 30초 만에 나오고 어떤 건 10분 걸려도 안 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재정학 같은 경우에는 한 36개를 풀고 나와요.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가정하에. 세법은 한 30개 풀면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근데 10개는요. 시간이 없어요. 내가 공부를 했더라도 시간이 없어서 풀면 안 돼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40문제 중에 어차피 30밖에 못 트니까 그냥 30문제만 공부하자. 뭐가 나올지 몰라요 우리. 뭐가 쉽고 뭐가 어렵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40문제를 공부하되 시험장에선 30개 풀고 나오는 시험이다. 시험 제도라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시험 제도라는 게. 우리 제가 그래도 수험생까지 하면은 거의 약 10년 동안의 세법 이런 공부하는 사람 봤는데 이거 100점 나왔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한 명도 못 봤어요. 왜냐면 애초에 시험이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30개를 풀지만 40문제를 공부해서 30개 푸는 거다. 공부는 다 하는 건데 나중에 이렇게 풀더라도 아 망했다. 야 나 10개나 찍었잖아. 잘한 사람이에요. 잘한 사람이에요. 우리 되게 잘한 사람이에요. 애초에. 근데 2교시가 더 막장이에요. 우리 요 선택법은 보통 다 풀어요. 이거 쉬워요. 심지어 20분 걸려요. 20분. 20분도 안 걸린 사람도 있대요. 엄청 빨리 풀어서 막 13분 컷 막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제 80분 중에서 이거 20분 풀었으면 얘 60분 남은 거잖아요. 60분. 그럼 우리 40문제에서 몇 개 풀 것 같아요? 몇 개? 와 처음에 한 20개에서 26개 풀어요. 반도 못 풀 수도 있어요. 그만큼 시간이 없어요. 그만큼 시간이 완전. 그래서 좀 이따 보시겠지만 1차 과락률이 그동안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게 얘예요. 역사적으로. 근데 최근에 조금 쉬워지면서 과락률이 좀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그래도 과락률이 가장 높은 과목이 저 회계학 개론. 왜냐? 시간이 없다. 공부를 잘했는데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 그래서 뭐야? 끝났네?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실제 1차 시험 볼 때 말씀드리면 얘를 저는 상법을 선택했는데 상법을 진짜 15분 컷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본 해가 나중에 돌아보니까 제일 쉽게 나온 역대급 해였어요. 와 풀면서도 정답이 막 보여요. 그냥 막 이거 3번이잖아 4번이잖아 막 뚝뚝뚝 그냥 풀어가지고 나중에 92.5가 나왔어요. 와 씨, 채점해보니까. 그래서 시험장에서 이제 와 65분 동안 야 40점 못 넘겠냐.
그래서 재무 딱 들어갔거든요. 41번 막 푸는데 듣도 보지도 못한 문제예요. 오씨, 제껴야겠네. 40은 딱 푸는데 제가 원래 제낀 문제예요. 43번 풀려고 그랬는데 안 풀려요. 정답이 안 나와요. 정답의 이 보기에 제가 계산한 답이 안 나와요. 오씨, 느낌이 좀 싸구나. 원가로 좀 가볼까? 원가가 한 66번부터 시작돼가지고 원가를 푸는데 원가는 제가 또 원래 못했었어요. 그게 시험장에서 더 빛을 발하더라고요. 와, 이게 어떻게 했더라? 막 갑자기 한 20분 지났는데 거의 한 문제도 못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페이지를 넘어가가지고 와, 이거는 진짜 꿀이다. 이런 꿀 문제들을 한 복기 푸니까 한 14개 풀었나? 그리고 나서 봤더니 한 15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와, 진짜 망했다. 내가 떨어지면 이거 과락 때문에 떨어지겠다 해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풀 수 있는 건 한 최대한 풀어가지고 한 20개 진짜 풀었나? 와, 반을 찍어야 되는 상황인 거. 5분 남았대요. 이제 OMR 카드 마킹하래요. 진짜 막 울고 싶었어요 그때. 그래도 일단 잘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41번 막 이렇게 막 내가 풀어놓은 것들을 막 이렇게 보니까 와, 큰일 났어요. 왜냐면 이제 미리 생각을 마지막에 시험 한 달 전에는 해요. 내가 만약 이제 10문제 정도를 찍으면 몇 번을 찍을까? 그거를 이제 생각해야 돼요. 그거는 정답이 없죠. 본인이 잘 선택해야 돼요. 그게 관운이 좀 작용하는 부분이에요. 1차에서. 1차의 관운이라는 게 이거예요. 왜냐면 1, 2, 3, 4, 5가 그래도 시험에 균등하게 출제가 돼요. 균등하게. 이게 막 5번이 막 20개고 막 4번이 1개고 막 이렇게 출제하면 5번 찍은 사람이 합격하는 시험이니까 공정한 시험을 위해서 이게 균등하게 나온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내가 4번을 찍으려고 그랬거든요, 원래? 원래 시험장에서 찍으면 4번 찍으려는데 제가 푼 게 거의 다 4번인 거예요. 망했잖아요. 와, 4번 찍으라는데 어떻게 4번이지? 갑자기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3번을 밀어야 되나? 3번도 꽤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나 4번을 그동안 밀어와서 나쁘지 않았는데 이것만 5분 동안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진짜 4번을 찍었어요. 그냥 4번으로 밀었어요. 그냥 4번을 밀었는데 와, 나중에 47.5점으로 합격했어요. 화랑 나올 뻔했어요. 저도 재무원과 선생님 안 하잖아요. 그래서 못해요. 근데 나중에 돌이켜서 진짜 10년 감수했다고 봤더니 찍은 4번이 다 맞고 푼 4번 다 틀렸어요. 푼 4번이. 와, 이게 소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람이. 4번 안 밀었으면 탈락. 오우씨. 근데 그거는 자기 선택이고 이런 시험이다라는 거에 일단 제도가 우리 시간이 개없다. 그리고 영어 시험 토익으로 대체되는데 혹시라도 아직 영어 통과 안 된 분들은 무조건 해야 돼요. 선생님 공부하면서 그냥 한번 하면 되겠죠. 안 돼요. 우리 세법, 재무, 이 회계학, 이거 재정학 집중하는 거에도 부족해가지고 이거 한번 기본만 들어가는 순간 영어 할 시간 안 나가지고 계속 그 700점, 한 660, 670 이렇게 가다가 매년 영어 시험이 없어가지고 1차를 못 보는 수험생이 몇 명씩 있어요. 그래서 입문반 동안에 무조건 통과한다는 생각으로 영어에 올인하세요. 혹시라도 안 돼 있으면. 이건 진짜예요, 진짜. 입문반 동안 그나마 여유가 있으니까 그 영어 시험 토익 700, 뭐 지텔프 레벨 2 65점 이상 요거를 제일 많이 해서 하면 되건데 뭐 다른 제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무조건 해놔야 돼요. 진짜. 공부 들어가서 같이 해야지.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진짜. 영어 무조건 통과하고 세월이 무조건 지금부터 영어 통과하고 기본반 때 들어와야 돼 이거. 정말 이거. 그리고 우리 영어는 해커스죠, 우리 해커스. 죄송해요. 그래서 우리 합격 기준 보면 1차 시험이 평균 60점 이상, 그리고 과락이 없으면 안 돼요. 평균이 80이더라도 하나 37.5 뜨잖아요. 탈락. 그래서 평균 60 이상, 40점 이상이고 영어는 그냥 대체. 그리고 2차 시험도 같은 점수, 같은 기준인데 2차는 보통 이렇게 합격을 안 시키고요. 그냥 최소 합격 인원이 현재 700명이에요. 2차 시험까지 최종 1년에 700명씩 세무사가 우리나라에서 배출이 되는 건데 그냥 1등부터 700등 선착순이에요. 선착순. 선생님 다 60점 넘으면 되잖아요. 역대 그런 적이 없어요. 작년 기준으로는 56점이 711등이었어요. 이게 동점자가 같으면 합격시켜야 돼가지고 711명을 뽑았는데 그 마지막 뒷구멍으로 들어간 사람이 56점이었어요. 56점. 그래서 그냥 선착순. 2차는 그냥 상대평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차 시험의 채점 결과를 통해서 내가 시험을 어떻게 대비했는지를 분석을 하셔야 돼요. 우리 시험 제도라는 게. 그래서 우리 11,000명 정도 지원했는데 약 90%가 응시했다. 9,500명이 시험장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1차 합격이 33.88. 평소보다 조금 높은 수치예요. 원래는 28% 이 정도 나와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대충 30%예요. 우리 대충. 그러니까 1차는 10명 중에 3명 합격. 3명 중에 1명 합격. 이런 시험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정학, 세법학, 회계, 선택법 이렇게 있는데 요게 평균 점수보다는 과력량을 좀 집중하면 재정학 40점 못 넘은 사람에게 15%, 우리 선택법 과락률 못 넘긴 사람에게 16%, 세법 회계와 과락률 반 정도. 9,500명 중에 4,200명이 40점을 못 넘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40점을 못 넘어요? 우리 시험이 그래요. 우리가 기존에 알도 왔던 80점이면 잘한 거잖아요. 그런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우리 60점 넘으면 잘한 시험이에요. 60점 넘으면. 재무회계 44%. 이게 좀 낮은 수치예요. 심지어. 이게 높은 수치까지 이르렀을 땐 60% 과락률이 나요. 즉 10,000명 중에서 6,000명이 40점 못 넘은 채로 탈락. 그래서 요 과목에 1차에 투입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야. 많이 해야 된다는 거. 과락률이 진짜 높죠. 그리고 2차 시험 채점 결과는 응시 인원이 5,300명인데 선생님 여기 3,000명인데 어떻게 2차 5,000명 와요? 아까 유예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1차 올해 동차 탈락, 내년도 2차 한번 더 보는 거. 그래서 올해 한 6,000명 중에 5,300명이 응시했는데 그 중에 최종 합격자가 700명인데 마지막 동점자 때문에 711명. 그래서 합격률 2차는 13%래요. 13%. 그리고 최소 득점 꼴찌로 들어간 마지막 사람이 56점인데 이게 라떼는 48점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게 매년 1, 2점씩 올라가지고 현재 최고로 된 거예요. 56점이라는 게 2차. 그리고 최고령 60년생, 최연소 00년생인데 저희 학원에서 최연소가 났어요. 참고로. 나중에 합격 인터뷰 홈페이지에 올라가니까 그거 봐보세요. 저희 학원에서 났어요. 최연소가. 그리고 2차 과목 4과목 중에서 과락률이 가장 높은 두 가지가 그 재무원가랑 세무회계 계산형이에요. 왜냐면 주관식 시험은 이게 사실 정답이 좀 정확히 정해져 있긴 좀 그래가지고 내가 잘 못 썼더라도 상대방과 견주어 봤을 때 좀 잘 썼다라 판정이 되면 점수가 좀 들어가요. 근데 이 숫자가 달려있는 주관식 시험은 이진법이에요. 0 아니면 1이에요. 맞았거나 틀렸다예요. 누구랑 비교할 게 없어요. 그냥 교수님이 쓴 답안과 틀리면 틀린 거고 맞으면 맞은 거예요. 근데 이건 조금 못 쓴 것 같은데 쟤랑 좀 잘 썼네. 점수가 좀 들어가요. 이게 주관식 시험이 이게 논술형이라는 게 그래서 사실 과락률이 낮아 보이는데 사실 진짜 어렵고 제일 힘든 과목이 이거긴 해요. 세법학 1, 2. 요거는 2차에서. 그리고 참고로 우리 연령별 합계가 나오는데 이거 다 그 출제 기관에서 공시한 거예요. 산업인력공단 큐넷에서 공시한 건데 20대 30대 다 만으로 했어요. 만으로. 딱 30살이면 여기로 들어가요. 딱 40살이면 여기로 들어가요. 이게 어쨌든 20, 30대 비중이 높고 와 우리 이분 박수 쳐줘야 돼요. 우리 60대에서 한 명 합격. 근데 아마 이게 현직에 계신 분이에요. 이분은. 그리고 남성 여성 비율이 거의 6대4. 그래서 여성 합격자 비율이 40%여서 6대4. 거의 또이또이. 그리고 응시 육명별 합격 현황을 보면은 금회 합격자가 1차 합격하고 그해 합격자여서 자칫 보면 동차로 볼 수 있는데 이게 3차 다 누적된 거예요. 그래서 1차, 3차예요. 현실적으로 동차는 1, 2% 나와요. 1, 2% 모든 학원에. 그리고 전에 1차 합격자가 유예 또는 4차. 그래서 요 비슷비슷 이것도 3차나 유예나 비슷비슷 거의 보통 그렇게 합격을 한다. 그리고 요분들이 경력에 의한 면제가 세무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했다. 1차 시험 면제. 그 사람들이 2차만 봐서 30명 합격. 20년 했다. 1차 면제, 2차에서 요게 면제돼요. 참고로. 세법학 1, 2가 면제돼요. 회계학 1, 2만 보시면 돼요. 그 사람들이 17명. 그래서 요게 현직에 계신 분들이 약 50명 배출.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거부터는 우리 세법 과목이어서 힘있게 보셔야 돼요. 우리 세무사 시험이라고 해서 세법을 다 공부하냐? 아니에요. 우리 자산 사면 내는 게 참고로 취득세예요. 취득세. 이거는 지방세예요.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쓰이고
자산 갖고 있을 때 내는 게 재산세예요. 팔면 양도세네요. 그리고 우리 경마장 가봤나? 경마장? 경마장에서 막권 사잖아요? 레저세 내고 개별 소비세 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세금이 엄청 많아요. 우리 엄청 많은데 그걸 다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범위를 잘 보면 먼저 이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는 세무사 시험의 꽃이에요. 이걸 못하면 합격 못해요. 일단 부소법이라 그래요. 이게 주요 세목이에요. 왜 주요 세목이냐? 1차 40문제 중에서 약 30문제가 출제돼요. 거의 75%에 달하는 문제가 출제되는데 우리 아까 2차에서도 세무회계 세법하기 다 세법이라 그랬죠. 이 부소법으로 묶어서 세무회계 100점이 돼요. 100점이. 그 다음에 부소법이 세법학에서도 다 큰 비중으로 출제가 돼요. 근데 이때는 1차에서 안 배운 다른 세목도 같이 출제가 되기는 해요. 그때 취득세니 재산세니 이렇게 미세하게 나오는데 1차에는 없어요. 그래서 1, 2차에 공통적이면서 시험에 굉장한 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세목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원 커리큘럼이 기본반 때부터 객관식 때부터 거의 시험 깔 때까지 계속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게 부소법이에요. 부소법. 이거를 잘 마스터하셔야 돼요. 이거를 잘. 특히 법인세가 제일 출제 빈도수가 높은데 이게 어렵다 보니까 자주 포기하는데 최대한 하셔야 돼요. 최대한. 우리 법인세 버리지 말자. 꼭 머릿속에 명심하시고. 그럼 나머지는 뭐냐? 우리 세법이 법률이라는 게 너무 두껍고 복잡해, 가뜩이나 복잡한데 이거에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부가세에서 또 적어놓고 소득세에서 또 적어놓고 법인세에서 또 적어놓으면 법률이 가뜩이나 복잡한데 더 두꺼워지고 복잡해지겠죠. 야, 공통적인 거 빼서 여기다 집어넣어놔. 그게 국세 기본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본이 되는 법률이 보통 4문제, 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사실 요 3개목의 공통적인 게 여기 많이 내포돼 있어서 요것부터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수업 목적상 우리가 진짜 무슨 전문 어떤 대학원에서 교수님이 되는 시험은 아니잖아요. 일단 포커스를 좀 더 합격에 맞춰야 되는 제도란 말이죠, 시험이. 그래서 현직에 계신 분들도 당장 합격할 것 같아 보이는데 합격 못해요, 공부 안 하면. 20년 했어도 공부 안 하면 합격 못하는 시험이에요. 실무와 수험이 별개예요, 별개. 어느 정도. 물론 이해가 잘 되고 도움이 되는 부분은 많겠죠. 그러나 별개예요. 공부를 또 해야 돼요, 이 시험에 맞게. 그래서 국세기본법을 보통 1차 한 3-4달 전에 무료 특강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요새 기본만 이거 왜 안 해요? 시험에 조금 나오고 상대적으로 쉽고 내용이 적어요. 직전에 외우고 들어가는 게 훨씬 효율성이 높은 거예요. 얘네들은 더욱더 그래요. 일단 2차에 안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이거 다 합쳐도 한 법인세도 안 돼요. 다 합쳐도 법인세도 안 돼요. 이거는 2시간이면 끝나요. 얘는 한 4시간이면 끝나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막 20시간, 30시간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1차 시험 직전에 특강식으로 한 다음에 외우고 까먹는 생각으로 그냥 시험장 외우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합격을 하시는 거다. 선생님 이거 왜 안 해요? 이런 질문 이제 하시면 안 돼요. 다 하는데 나중에 무료로 한다. 다 하는데 나중에 무료로 한다. 우리는 부소법을 마스터하는 게 최우선 목표다. 요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우리 한 번 듣고 이해하면 천재예요. 이거 한 번 듣고 이해하면 세무사 하지 마세요. 그 머리로 나사 가세요. 나사. 우리 나사나 어디 거기 높은 데 가야 돼. 우리 구글 들어가야 돼. 구글. 2-3번 들어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해놓는 거 이거는 미리미리. 근데 요거는 1-2번 듣고 바로 이해, 바로 시험 합격 이런 거여서 부소법을 잘 알아야 한다. 세법 하려면 부소법을 마스터해야 된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원 커리큘럼 주말반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입문 강의라고 해가지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세법을 처음 듣기 때문에 다짜고짜 기본 강의에서 어려운 법률 용어가 들어가면은 힘들어서 포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문 강의의 목표는 세법의 기본 개념과 세법의 기본 용어를 정리하자예요. 여기서 뭐 시험을 막 마스터하자 이게 아니라 이 기본 강의를 잘 따라가기 위한 준비 토석인데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커요. 우리 개념을 알고 자세한 걸 듣는 거랑
개념도 애매한데 자세한 것까지 듣는 거랑 큰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때는 세부적인 거는 안 가르치고 세법의 큰 줄기와 큰 개념, 큰 용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본 강의가 오, 잘 들린다. 이렇게 돼가지고 날개를 달아가지고 이제 객관식반 가가지고 이때 배웠던 이론 강의를 빠르게 요약해주면서 문제를 많이 풀어요. 문제를. 근데 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입한 제도가 공부를 제가 해보니까 선생님들은 공부 내용을 알려주지만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안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방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건 저는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어보니까 느꼈어요. 왜냐면 제가 세법 과목이라는 건 대학 전공이기도 하고 워낙 이 과목을 좋아해서 선택한 직업이다 보니까 미리 선수강도 듣고 대학교에서도 세법 과목을 다 찾아 들어가지고 요거를 바로 기출문제를 풀면서 아, 이게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구나를 파악했어요. 그니까 잘 안 날아가더라고, 이게 배운 게. 근데 내가 재무원과 같은 경우에는 어우씨 좀 어렵다. 어이씨 문제 풀 준비가 안 돼 있다. 라고 해서 기출문제를 안 풀었어요. 그냥 이론만 배운 거예요. 그냥 저런 내용이구나. 다 까먹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내가 배운 내용이 문제에 적용시켜보면 꽤 새로워요. 놀랍고.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 그게 문제를 풀면서 정리가 많이 돼요, 생각보다. 근데 어느 학원에서도 일단 기본 강의 내용 자체가 많아 버리니까 문제를 풀긴 풀어도 굉장히 소수의 한두 문제만 풀고 넘어가는데 저는 5년치를 풀어요. 5년치를 풀어서 기본 강의 때 이론이 조금 느낌 싸한데 문제 풀면서 이해되는 게 많고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를 파악해야지만 이걸 외우고 이걸 뭔가 제껴도 되고 이게 많이 나오구나를 파악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하면 좋겠으나 현실적인 시간상 다 할 수가 없고 다 하면 안 되는 시험이에요. 절대로 다 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차근차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아, 이거 하고 이거 됐으면 이렇게 해서 최대한 남들보다 잘하고 많이 해서 들어가자 이렇게 가는 거지. 처음부터 내가 이거 다 해야지 안 돼요. 포기해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단계별 학습으로 진행을 해야 돼가지고 일단 기본 강의에선 시험에 매년 나오고 출제 빈도수가 높은 이론과 문제 5년치를 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객관식 때는 안 풀었던 10년치를 풀면서 다시 안 나오지만 그래도 한 번씩 나오는 아니면 나오는데 나올 것 같은 이런 것들을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저희 학원에 있는 유일한 컬인데 그래도 우리 1차 합격하려면 말 문제를 좀 잘해야 되는 게 1차는 그래도 빨리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법 약간 40문제 난다 그랬는데 이론이 28문제고 계산이 12문제 나와가지고 요거 위주로 빠르게 요약 강의를 단기 특강 형식으로 하고 동시에 주말에 GS 시험이라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똑같은 시간 똑같은 시스템 똑같은 종이의 질이랑 OMR 마킹까지 해가지고 6번에서 8번의 시험을 치를 거예요. 지금 한창 요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걸 하면서 시험의 두려움 공포증이 사라지고 시험장에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게 부족하니까 남은 기간 동안 이걸 해야지를 마지막에 캐치할 수 있어서 우리 이거 무조건 해야 돼요. 객관식까지도 필수로 무조건 해야 돼요, 우리. 네, 뭐 얄문제 내가 잘 정리가 돼 있다. 그럼 시간 안배상 다른 과목 집중해도 되는데 이 스텝 2, 3, 5는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문 강의도 내가 대학교 전공에서 좀 많이 들어봤는데요. 그러면은 좀 스킵해도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 처음 듣는 사람이 많으니까 인문 강의도 되도록 듣고. 그래서 우리 교재는 인문 6번 하는데요. 2021년 우리 작년 거 보면 안 돼요. 안 돼요. 개정이 많이 돼요, 매년. 21년 비기닝. 그래서 이때 목표는 개념 용어 정립이고 그 다음 6번 끝나자마자 세법 84시간인데 요걸로도 부족해가지고 혼자 찍거나 평일반 강의를 이렇게 넣어드려서 어느 순간부터는 평일에 요거 한 3개 정도 듣고 오세요 이런 숙제식으로 좀 드릴 거예요. 왜냐면 평일반이 120시간이거든요. 근데 주말반이 이게 주말에만 하니까 현실적으로 적은데 대신 그 강의를 넣어서 똑같이 맞출 거예요. 그래서 평일반이랑 똑같은 그냥 허리를 탄다. 대신 주말에 내가 수업을 듣는다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하는 책은 세법 개론이라는 기본서랑 이것도 반드시 21년 객관식 세법. 이게 제가 유일하게 적용시키는 부분이에요. 객관식 문제집을 바로 푸는 거. 최근 기출문제 동향을 보는 거. 기본 강의부터. 이게 되게 중요한 수험생 작업이고, 다른 과목도 내가 좀 이해가 안 돼가 흡수가 안 된다면 문제를 많이 보세요. 문제를 풀어서 맞춘다는 생각으로 처음에 보는 게 아니에요. 기본 강의 때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내가 배운 게 문제 농도로는 이런 형태로 이런 걸 묻고 이런 게 뭔가 함정 포인트구나. 그 파악작업 목적으로 보는 거지. 선생님 문제 푸는데 다 틀리는데요? 정상. 다 틀리는 거예요. 그냥. 다 틀려도 돼요. 답을 보고 해도 되고 책을 보고 하셔도 돼요. 그냥 우리 세무사 시험이라는 제도에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파악하는 게 일단 1순위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선택과 집중을 잘해가지고 단기 합격의 지름길로 쏙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객관세법 사시고, 그래서 필수 주제 및 기출 5년 정립하는 게 기본 강의 목표다. 그래서 이것도 공부하면서 계속 말씀드릴 건데, 공부 방법 중요해요. 그래서 세법 양이 엄청 많아요. 끝이 없어서 일단 세무사 시험에 예를 들어 10년 동안 계속 10번 나왔어요. 무조건 해야 되죠. 그건 어려워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도 매년 나오니까. 근데 10년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어려워요. 일단 스킵. 하면 좋은데 일단 스킵. 그 10년에 매년 나오는 주제 마스터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본 강의 때 기출 바로 푸는 거고, 단계별 이론 학습을 위해서 빈출 주제 먼저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많이 알려드리겠지만 다른 과목도 스스로 파악을 많이 하세요. 많이. 괜히 막 이거 막 너무 재밌어. 내가 재밌어서 많이 했는데 막 거의 기출이 안 되는 거예요. 굳이 그죠. 그 다음에 세법이 이게 무서워요. 휘발성이 너무 높아요. 이게 진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오늘 들은 거를 오늘 이해했다, 이제 시험장 가도 되겠다, 큰일 나요. 진짜 다음날 기억이 안 나요. 다음날 진짜 그날 밤 떠올려도 이렇게 돼요. 진짜 이게 너무 낯설고 양도 많고 용어가 어렵다 보니까 처음에 휘발성이 되게 높아요. 이거를 수험생이 끝끝내 합격하기 전까지 고통스러워해요. 근데 다 그래요. 진짜 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휘발성을 줄이면서 내가 지금 공부한 게 1년 뒤에도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서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이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장기기억 학습법이라 그래서 세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다 있어요. 무조건 취지를 떠올려서 이론을 해야 되지, 그냥 이론이 A는 B다, B는 C다, 다 까먹어요. 그래서 취지를 진짜 많이 설명드릴 거고, 이게 법에 안 나와요. 이건 어디서 나오냐면 찾아야 돼요. 어디서 찾아야 되면 대법원 판례랑 법이 처음 도입했을 때 기재부가 공시하는 자료, 이런 걸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까지 수험생들이 다 할 수 없어서 제가 하는 역할이에요. 이게 취지를 다 찾아가지고 이 법에 만들어진 이유가 뭔지 알려준 후 장기 기억 남게 하는 게 제 목적이에요. 목표. 그래서 끊임없이 저도 공부를 수험생들보다 더 많이 해요. 저도 사실 이렇게 많이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취지 너무 중요하다. 취지 위주로 세법 무조건 공부해야 돼요. 취지 위주로. 그리고 우리 한 번 보고 마스터 이런 거 없어요. 반복 수달. 최소 1차 시험 전까지 기본서를 정독으로 못해도 5번은 봐야 돼요. 못해도. 그 다음부터는 발췌독으로 보는 거예요. 발췌독으로 본다는 게 뭔 소리냐면 이거 까먹었을 때 그 부분만 찾아서 보고, 그쵸? 정독으로는 한 3번에서 5번 사이 보면 되고, 그 이후부터는 그때 규정 모르는 거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책을 펼쳐보고 찾고 또 보고 또 보면 어느 순간 내 몸에 체화돼가지고 머신이 돼 있는 거예요. 머신이. 그래서 회독과 반복 너무나도 중요해요. 회독과. 기출문제집도 아무런 표시하지 마세요. 몇 가지 제가 이거 포인트니까 요거는 좀 적어둘까? 이런 거 말고는 아무런 표시하지 마세요. 여러 번 풀어야 되니까. 거기에 풀어놨으면 그거 보고 푸는 흥미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그냥 문제집을 쓰고 노트에다 푸는 거예요. 노트에. 그리고 눈으로 푸는 거? 이런 거 없어요. 계산 문제 다 손으로 풀고 풀려보고 계산기 또 막 쳐봐야지만 그게 다 몸에 체화가 돼가지고 오감으로 공부해가지고 오감으로 기억에 남아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지, 눈으로 그냥 뚝뚝
또 이런 거 아니에요. 몸으로 겪어서 손이 막 이게 굳은 살이 막 다 붙어 있어요. 합격생들 보면 새끼 손가락 요게 이게 책상 쓰다면 이렇게 붙어 있고 펜을 하도 많이 줘가지고 중지 손가락에서도 이렇게 굳은 살이 붙여 있어요. 정상이에요, 정상. 그래서 무조건 손으로 쓰고 반복 수달. 그래서 나중에는 막 노트가 이렇게 쌓여요. 노트가 이렇게 쌓여. 그거를 내 어떤 뿌듯함과 동기부여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론과 문제를 계속 병행해야 돼요. 절대로 이론만 봐서도 안 되고 절대로 문제만 봐서도 안 돼요. 이것도 모든 과목에 적용시키세요. 내가 이론을 보고 그 관련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봤어요. 그 다음에 이걸 못해요. 문제 푼 다음에 대부분 수험생이 어떤 과정 것이냐, 해설을 딱 봐요. 아, 맞아 요거 틀렸네. 그리고 넘어가요. 그 문제 또 틀려요. 그 문제 무조건 또 틀려요. 내가 뭘 모르고 뭘 틀렸는지 관련 이론서로 그거를 매칭시켜가지고 그 문제에 나온 거 외에도 양옆 뒤를 다 보면서 그 이론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처음에 힘들 수 있으나 이게 결국은 단기 합격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문제 풀고도 이론을 봐야 돼요. 해설은 참고만. 그냥 아 맞아 이렇게 풀었지. 근데 내가 뭘 모르는지는 여기에 적혀 있어요. 여기에.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합격할 때까지. 그게 단기 합격. 그래서 이론과 문제를 반복 숙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너무나도. 근데 나중에 수험생들이 또 무슨 문제 하냐면 나 저 이론 됐거든요. 이제 저 이 정도 봤으면 됐죠. 문제만 풀어요. 문제만. 진짜로요. 근데 저 문제만 이제 잘 풀려요. 문제 외운 거예요. 진짜. 그냥 외워가지고 맞아 이거 이렇게 풀었지 이렇게 스킬로 푸는 거예요. 그럼 시험장에서 똑같이 안 나와요. 우리 무슨 운전면허증 시험이 아니어가지고 기출문제와 유사하게 나오는 거지 똑같이 안 나오는데 그 유사하게 나왔을 때 외운 문제라면 안 풀려요. 그래서 반드시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만 풀리기 때문에 그걸 이론을 통해서 계속 반복 수달. 그래서 문제만 풀면 안 된다. 근데 나중에는 이 비율이 좀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이론 70, 문제 30. 그 다음 한 이론 50, 문제 50. 나중에 한 문제 70, 이론 30. 이런 식으로 퍼센테이지가 바뀌는 거지. 합격하기 그날까지 절대로 이론을 버리면 안 돼요. 문제지만 푸시면 큰일 나요. 이거는 1, 2차 다 모든 과목에 적용시키는 굉장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마지막으로 실전 훈련과 메타인지는 우리 퀴즈 같은 거 많이 드린다는 거예요. 퀴즈 같은 거. 우리 문제 외웠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메타인지라는 게 뭐죠, 우리? 이거는 퀴즈 말고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끊임없이 자기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즉, 내가 이걸 진짜 아나? 내가 이거 진짜 외운 건 아닐까? 내가 이걸 알아서 푸는 건지 외워서 푸는 건지 끊임없이 되뇌어 봐야 돼요. 그게 메타인지라는 거고 한국말로 하면 암이에요. 암.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요거 파악 빨리 하는 사람이 빨리 합격해요. 그냥 내가 선생님 문제 다 풀리는 거예요? 다 외워서 푸는 건 아닌지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걸 내가 하도 그 문제만 풀어서 푸는 건지. 그래서 요 메타인지 훈련은 스스로 좀 파악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스스로 부족할 수 있으니 학원에서는 굉장하자. 저희 학원이 문제 제일 많이 줘요. 진짜 이거 장담할 수 있어요. 세번 문제 토하도록 드릴 거예요. 토하도록. 문제가 엄청 많아요. 진짜 몇천 문제가 쌓여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리엔테이션 진행하고 잠시 논의시 끝났으니까 한 5분 정도만 좀 쉬었다가 오늘 인문 강의 처음 부가가치스라는 것 좀 배울게요. 잠시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